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최신 지견을 들려드리는 홍해걸 톡. 자, 오늘은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신경외과 김택균 교수님인데요, 아주 멋진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그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리우는 그 무시무시한 뇌동맥류, 그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그것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 좋은 결과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구인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요. 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MRI나 CT 같은 검사 수단이 건강진단 수단으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터진 상태에서 급격한 의식 저하가 있거나 신경학적인 변화가 있을 상태에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도 CT나 MRI로 혈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파열이 되기 전에 미파열성 뇌동맥류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봤을 때 그럼 어떤 환자들이 이런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취약한 계층이 되겠느냐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소스로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다 실시하고 있고 전 국민에 대해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환자들이 동맥류에 잘 걸리는지에 대한 연구는 2016년도에 이미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진 환자들이 동맥류가 많더라 정도였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뇌동맥류가 걸릴 확률이 얼마이냐를 정확하게 계산해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좀 소개가 되면서 이런 분류 문제들이 굉장히 강력한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저희 문제를 대입을 해서 어떤 건강검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동맥류가 걸릴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을 해냈던 연구입니다. 이야, 그럼 이제는 검진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뭐 MRI를 뭐 찍거나 MRA 같은 거 그런 거 없이도 선생님 모델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점수로 표현을 하지 않고 5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최저등급, 그러니까 가장 위험도가 낮은 등급에 대비해서 최고 위험도 환자들은 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대략 5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와, 50배면은 50%도 아니고 네네. 500%도 아니고 퍼센트로 따지면 5000%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5등급 가운데 가장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검진을 해서 뇌 영상을 찍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위험한 그룹 안에 드는 분들은 MRA를 찍어 봐야겠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연구의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뇌동맥류 검진을 위한 MRI, MRA가 보험이 적용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아요. 어떤 유전학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가족 안에서 몇 명 이상의 환자가 진단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커버되는 인구는 사실 전체 인구의 아주 적은 부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리닝 테스트에 대한 보험 적용을 좀 넓히기 위한 연구가 필요했었는데, 이 연구가 거기에 대한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멋지네요. 그러면 이제 그 뇌동맥류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그거를 촉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네요. 와, 근데 이게 인공지능 뭐 딥러닝 뭐 이거 뭐는 공과대학이랑 같이 만든 연구인가요? 이 연구는 제 연구실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했던 연구이고요. 단독이요? 네, 다른 뭐 공과대학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 인공지능인데 선생님은 저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 아닌가요? 그런데 뭐 최근에 많은 소위 말하는 컴퓨터 덕후들이 이런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세대가 딱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접하고 굉장히 컴퓨터를 좋아했다가 프로그램도 몇 개 짜보고 이렇게 어른이 됐던 세대일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기술들을 좀 습득하는데 조금 더 용이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컴덕이에요? 저는 뭐 컴퓨터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와, 와, 짱이다. 아니 근데 그럼 선생님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의전원으로 이렇게 오신 건가요? 의과대학을?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수하고 의대로 왔고요. 아니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공과대학을 다닌 분이 아니에요? 네네네. 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쪽에 이렇게 조예가 깊으세요? 조예가 깊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이 기술의 대중화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모 회사나 이런 회사들처럼 큰 업체들에서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다 공개용으로 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반 연구자들의 이런 연구욕도를 좀 자극을 시키면서 이런 결과들을 내게 해주는 제 생각에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멋쟁입니다. 네, 역시. 네. 자, 근데 김태균 선생님의 이 연구 결과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네. 어떤 게 있으면은 내 머릿속에 혹이 있구나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점들을 이제 연구했던 게 소위 말하는 고전 통계에서 말했던 위험도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학 연구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 인자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공식처럼 해오던 것들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요. 그 회귀 분석식이 나오면 뭐 혈압이 1단이 증가하면 위험도가 몇 배 증가, 남자보다 여자가 위험도가 몇 배 증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해석력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모델에 비해서는 예측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의 장단점을 완전히 바꾸면 되는데 머신러닝 모델들은 예측력은 굉장히 좋지만 이거에 반해서는 기존의 통계 모델들에 비해서는 해석력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어떤 인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몇 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조금 없고 어떠한 상황들이 조합이 됐을 때 위험도가 증가하는가에 대한 클루들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요인보다 여러 개가 종합적으로 관여할 때 더 뛰어난 예측을 보인다.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동맥류 발병 위험이 높고요. 일단 여자가 더 네. 많이 생기고 네. 고령이 될수록 동맥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 특히 중년 여성 이상에 잘 걸리는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허리둘레라든지 체질량 지수 그리고 고지혈증 수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선에서 이 동맥류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발견이 됐는데 네. 더 특이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 가지 인자 사이의 관계들을 조금 더 주목한다고 했잖아요. 이 동맥류 모델을 통해서 지난 연구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남녀가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소위 고전적인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던 체질량 지수라든지 고지혈증 수치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영향이 훨씬 더 큰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자인데 뚱뚱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동맥류가 더 많이 생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남자는요? 남자도 어느 정도 그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여자들에 비해서는 이 모델 해석 결과에 따르면 대략 영향력이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 뇌동맥류라는 병은 확실히 여성에게 더 중요한 병이네요. 네,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장 고위험군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뇌동맥류가 많이 발생한다. 네. 가장 높은 그룹을 좀 이렇게 좀 define, 정의할 수 있나요? 네, 가장 위험도가 높게, 그러니까 5등급 최고 위험 등급으로 나왔던 분들의 대부분은 고령의 여성분들인데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뚱뚱하시면서 고지혈증 수치가 꽤 높으신 분들이 가장 위험군들로 많이 뽑혔는데 요 네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이고 나이는 보통 몇 살 이상으로 보세요?
이 모델에서 어떤 나이를 정확히 컷오프 포인트로 정해서 어떤 나이가 되면 더 위험하다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좋아요. 그러면 60, 80이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체질량 지수라 하면 이제 뚱뚱한 분이겠네요. 네네네. 체질량 지수는 사실 이 연구에서는 남자분들에서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남자분들은 뚱뚱하던 마르던 간에 뇌동맥류 발병 이 스코어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게 나왔는데 여성분들은 확실히 BMI 체질량 지수가 높은 분들일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관여한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연구를 이제 그 사이언티픽 리포츠라고 해외 잡지에도 실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전문적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획일적으로 다 가서 이걸 찍기에는 좀 비용 낭비도 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위험군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딱 찝어주신다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60세 이상의 여성분인데 대사성 질환, 예를 들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서 BMI, 체질량 지수가 비만에 속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검진을 꼭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엔드네요. 오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5가지 얘기하셨는데 5가지가 있으면 정말 높은 위험군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어야 된다. 네. 여자이면서 60세 이상이면서 뚱뚱하고 당뇨 있고 혈압 있고.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요. 뇌동맥류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에 3, 40배 정도 높다고. 이야, 그럼 이거 받아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수치가 높으면 이런 심혈관계, 내열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높은 HDL 수치가 뇌동맥류를 예방하는, 그러니까 좀 덜 걸리게 하는 효과도 남성에서보다 여성에서 더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고지혈증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야 된다 그러는데 네네. 그게 확실히 이 뇌동맥류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네. HDL,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동맥류 발병 위험도가 낮아지는 걸로 이야, 그렇구나. 자, 얘기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뭐 MRI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이 있는지 아는데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만일 그 동맥류가 있다. 네. 동맥류가 있다. 음. 그러면 동맥류가 있는 환자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동맥류가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거든요. 왜냐하면 동맥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동맥류가 굉장히 터질 위험이 낮은 정도라고 하면 사실 질병의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맥류가 유발하는 증상은 거의 제한적이고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평생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지내시면 되는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위중한 중증의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동맥류 파열의 위험도에 연관되는 것들은 물론 지금 연구에 나온 이런 인자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동맥류의 크기, 사이즈. 네, 크기가 클수록 동맥류는 일반적으로 파열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동맥류의 위치입니다. 동맥류가 생기는 위치들은 대부분 좀 정해져 있어요.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혈압 변동이 심하게 그 혈관 벽을 자극하는 부위에서 생기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파열률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동맥류 파열에 대한 위험도는 사실 연령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남성분들은 대략 80세, 여자분들은 대략 85세 정도가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이즈의 동맥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0대 환자들의 위험도는 80대 환자들의 위험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젊을수록 이 동맥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열률을 대부분 이제 연간 파열률로 계산을 하고요. 연간 파열률을 가지고 50년을 살아야 될 거냐, 10년을 살아야 될 거냐가 치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많이 살아야 되니까 좀 네.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네, 그런 면도 있고 혈관에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동맥류가 생기는 건데요. 30대에 그런 동맥류가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혈관이 좀 취약하고
동맥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 생겼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터질 거냐 말까 예측이 조금 모호한 경우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참 걱정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지금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잡고 있어요? 분당서울대병원은? 일반적인 동맥류 크기는 4mm 내외 정도를 이제 파열 위험도의 전후로 잡는데 이게 위치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머리 두개골의 안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뼈에 맞닿은 동맥류는 상대적으로 파열률이 좀 적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좀 지지해준 지지물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 공간을 허공을 향해서 떠 있는 동맥류는 조금 더 파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동맥류 크기에 대한 위험도를 좀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동맥류의 모양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요. 하나의 공처럼 예쁘게 생긴 동맥류보다 여기저기 불룩불룩 튀어나온 동맥류가 조금 더 파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당신의 위험도는 얼마고 우리 기관에서 이것을 치료했을 때 당신이 부담해야 될 위험도가 얼마인데 이 비교를 한 수치상에서 당신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를 받았을 때 이익이 훨씬 크다면 치료를 권유한다. 네. 이게 치료의 알고리즘이. 이제 그 판단은 선생님들 전문가에게 맡기긴 해야 하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사이즈가 5다 6 정도 조금 커요. 네. 근데 좀 안전한 위치에 있다. 네. 이런 경우는 관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나이를 고려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조금 안전해 보이는 위치인데 사이즈는 5mm로 조금 큰 편이다. 그런데 나이가 40대다. 그러면 이 동맥류에 대한 파열 위험도 40년 이상을 끌고 가야 될 뿐더러 내가 동맥류를 가지고 있다는 걱정 때문에 오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40년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치료가 크게 위험하거나 크게 적응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치료를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40대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50대인데 뭐 한 7mm 정도 된다. 이런 경우면 사이즈가 이제 좀 많이 큰 편이긴 합니다. 7mm면은 네, 대부분, 위치는 좀 안전한 네, 곳이라고 대부분 치면. 치료를 권유를 하고 위치는 그나마 파열 위험도가 좀 낮은 곳이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은 의사의 이런 판단이나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가족들 내부의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이런 걱정에 대한 대응 정도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치료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환자에게 맡기는 부분이 있다.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찝찝하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분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좀 자연스럽게 오래 그냥 달고 다니더라도 살겠다 이런 분이 있다. 네네. 그래서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레이존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환자가 안 하겠다고 해도 저희가 정말 끌고 가서 치료를 하고 싶은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환자가 정말 치료하고 싶다고 해도 이건 치료 안 해도 돼요라고 돌려보내는 환자들도 있을 건데 그 중간에 있는 환자들은 사실 굉장히 세심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한 환자들이죠. 그거를 예를 들면 주기적인 관찰을 하면 안 되나요?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MRI는 뭐 방사선 쓰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네. 해롭지 않고 네. 혹이 더 커지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동맥류가 진단이 된 환자들은 그냥 뭐 10년, 20년 사세요 이렇게 놔두지는 않고요. 대부분 1년이나 2년 내지는 3년 단위로 MRI라든지 CT 혈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조금의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관찰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동맥류의 모양이 변하게 되면 그거는 파열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두고 관찰을 했을 때 동맥류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그때는 조금 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이즈가 별로 안 되는 동맥류를 할지라도 치료를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치료라는 게 이제 그 이른바 그 백금 코일 뭐 색조술 네. 이런 건가요? 네. 이렇게 꼭 머리를 안 열어도 된다면서요? 네, 요새 치료의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머리 개두술을 해서 실제로 혈관들을 들여다보면서 혈관의 바깥에서 동맥류를 결찰을 하는 결찰술이 있겠고요. 이거는 뭐 개두술을 해야 되는 부담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혈관 안쪽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풍선처럼 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풍선 안쪽을 백금으로 된 코일로 막아서
혈액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파열 위험도를 낮춰주는 치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치료의 결정은 전적으로 어떤 치료가 더 적합하냐에 대한 임상적 그런 경험들에 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이 어떤 치료가 환자분한테는 적합하고 제일 위험도가 낮은 치료입니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기서도 아까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그레이존처럼 겹치는 부분은 존재해요. 참 그게 어렵네요. 네. 색전술도 가능하고 개두술도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를 몇 가지 드립니다. 장단점이 이제 서로 뒤바뀌는 건데 개두술의 장점은 내구성이 좋아요. 일단 치료를 해서 치료가 완결이 되고 나면 그 동맥류가 재발하는 확률은 코일 색전술을 했을 때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좀 겪어야 될 이런 어떤 통증이라든지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이런 머리를 조금은 깎는다든지 머리뼈도 살짝 뜯어내야 되니까 다시 붙여드립니다. 예. 그래서 조금 환자가 고통을 느낄 찬스는 조금 더 많다. 이게 장단점이겠고 요거를 뒤집으면 색전술의 장단점이 됩니다. 색전술의 장점은 일단은 절개가 없고 관 하나만 몸에 삽입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나 보죠? 다리 동맥으로? 뭐 팔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다리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환자 고통이 좀 적고 입원 기간도 뭐 2박 3일 정도로 짧다. 대신에 동맥류 색전술을 했을 때는 재발의 위험도가 결찰술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주기적인 관찰을 조금 더 해야 된다. 이거겠고요. 또 요즘의 트렌드가 조금 어려운 동맥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텐트의 보조를 받는 색전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항혈전제를 좀 장기 복용해야 된다는 점도 색전술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개두술 또는 뭐 색전술 둘 다 그 부작용 내지는 그 시술 자체가 또 자칫 또 뭐 터지거나 이럴 확률도 있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뇌동맥류가 그 흔히 우리 풍선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쭉 불어놓은 풍선을 보면 사실 건들기만 해도 터질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술 중에 혈관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혈관 벽이 매우 얇아져 있어서 그 안에서 혈액이 돌아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위험하네. 네. 네. 수술 중에 이렇게 기구가 닿는다든지 작은 충격만으로 터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고요. 이거는 색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전술도 그 공간 안에다가 뭔가를 채워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코일이나 기구들이 들어갈 때 파열될 수 있는 위험도는 있지만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굉장히 낮다는 건 한 몇 % 정도? 1% 미만입니다. 1%. 물론 동맥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저희 병원 일반적인 치료 결과에 따르면 그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뇌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뇌를 어느 정도 좀 조작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뇌 출혈의 가능성 또는 주변 혈관들이 손상돼서 생기는 뇌 경색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색전술이나 궤두술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당 서울대병원은 이제 이 뇌동맥류 분야에 뭐 가장 그 뛰어난 전문가들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병원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그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의 뇌동맥류 치료는 전 원탑이라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수준이고요. 일단은 케이스 숫자로 봤을 때는 저희 국내 2위하고는 격차가 굉장히 큰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1년에 몇 케이스나 하는데요? 개두술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0건 내외를 하고 있고 네. 색전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동맥류 말고 이런 다른 모든 색전술 치료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는 대략 3,000건 정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 색전술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발전된 최신 치료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뭘 집어넣는다는 게 뭔가요? 새로 도입된 장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맥류가 이렇게 풍선이 있고 모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모가지가 좁은 동맥류는 그러니까 풍선은 큰데 모가지가 좁은 동맥류는 안쪽에 코일을 채워 넣었을 때 이 코일이 정상혈관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동맥류가 이렇지 않고 맞아. 머리 크기보다 목 크기가 큰 동맥류도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가 네, 넓은 네. 거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혈관 안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으면
정상혈관 쪽으로 빠져서 정상혈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경우에 이걸 방지해주는 스텐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스텐트 보조 색전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텐트가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는 스텐트 설치가 굉장히 어려웠던 혈관에도 스텐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코일 색전술의 적응증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고 또 최근에는 이 스텐트가 철망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철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서 혈류가 밖으로 잘 못 나가게 하는 플로우 다이버터라는 신기술이 나왔는데 이거는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채우지 않고 그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동맥류가 치료되는 결과들이 몇 가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의 위험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과나 이런 연구 결과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고, 네. 자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태균 교수님과 함께 뇌동맥류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장시간 그 치료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끝났어요.